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6월 25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2월에 껌을 판 돈으로 시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새누리당 관련 뉴스가 TV에 나오는 걸 보고는 열을 받았는지 서울경찰청 112 범죄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배모 경사는 자신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고 검찰은 김 씨를 협박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서울 남부지법 형사 6단독 김영식 판사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정 부분의 표현만을 문제 삼아 협박죄를 적용할 경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을 봉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억누를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배경사의 경우에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는 경호실이나 비서실 직원도 아닌데 무슨 협박이냐 이런 이유도 됐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지난해 한 병원에서 지능지수 61의 정신장애인이라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누가 제정신인지는 좀 헷갈리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건 뒤로 미루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배경사 그리고 검찰 참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그 콘서트 이 감수성에 나오는 장수들처럼요. 너무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털기전 뉴스로 넘어갑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이 화물연대는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2008년보다 기름값은 27%나 올랐지만 운임은 7%만 인상돼서 화물 노동자들은 월 320시간 넘게 일하고 시급으로 따져서 2천 몇백 원의 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어서 2008년 6월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표준 운임제를 정부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참고 운임제로 변질시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서울버스에 이어서 택시 그리고 이번에는 화물차입니다. 곳곳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부실에 대한 당 진상조사 특위의 조사 결과 비례대표 경선의 85%를 차지했던 인터넷 투표의 상당수가 동일 IP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2차 진상조사 특위의 자료를 보면 최소 30여 개의 동일 IP에서 적게는 60여 명, 많게는 200명이 넘는 당원이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대리 투표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죠. 논란이 다시 불붙겠습니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오늘 이같이 선고를 했는데요. 재판부는 또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캠프 재정 조직 담당이던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 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또 집행유예입니다. 정부에서 연구비와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사립대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절반 가까이를 10개 대학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2010년에 전국 152개 사립대에 지원한 국고지원금 총액이 2조 6,775억 원인데 이 가운데 44.9%인 1조 2,032억여 원이 10개 대학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학교별로는 연세대가 가장 많은 2,349억 원을 받았다고 하고요. 전국 방방곡곡 분야가 모두 양극화입니다. 아니 1대 99입니다. 지금까지 털기전 뉴스였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찾자. 김두식 교수의 욕망해도 괜찮아. 당신은 제대로 욕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당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욕망을 인정하면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읽을수록 통쾌한 공감. 김두식 교수의 욕망해도 괜찮아. 도서출판 창비. 1심 무죄, 2심 무죄, 대법원에서도 무죄. 정현주의 증언. KBS 사장 정현주, 이명박 정권은 왜 그를 제거하려 했는가?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정현주 제거 작전의 실상을 공개합니다. MB 언론 잔혹사에 대한 생생한 리포트, 정현주의 증언.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국가 안전 보장의 측면에서 원자력을 발전시킨다라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그것이 가져올 영향은 어떤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본 내부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지금 당장 어떻게 개발한다. 이것은 현재 넘어야 될 산은 많습니다만, 안전보장 문구를 집어넣은 것은 그러한 길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최첨단 전투기를 사는 건데 비행 시험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보지 않고 사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후보 기종들 자체가 아직 전력화 단계에 있는 기종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평가라든가 그리고 이제 가격 협상에서 시한이 매우 촉박합니다. 최근 들어 안보 이슈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한번 턴 바 있는 이 무기 도입 사업, 특히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서 잡음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고요. 물 건너 일본에선 원자력 기본법 기본 방침이라는 걸 바꿨는데 이를 두고 핵무장 가능성을 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제2연평해전을 놓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틀남의 안보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하나 좀 털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한번 그 순서대로 한번 털어보죠. 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 보도를 보면 오늘 다시 그 사업 설명회가 열린다고 지금 하던데 이게 6개월 전에도 있었던 건데 다시 열린다. 이 뜻을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제 유찰이 되면은 사업을 재공고해야 됩니다. 6월 달에 3개 업체, 이제 미국의 로키드 마틴, 그다음에 보잉사, 그다음에 유럽의 EADS 3개사의 제안서를 접수했는데 이 중에 2개 업체가 제안서에서 이상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한 개 업체는 이제 가격, 기술 이전, 비행기 성능에 대한 어떤 우리가 요구한 어떤 목표하는 어떤 내용들이 명기가 되지 않았고 또 영어로 제출하는 걸 한글 번역본하고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일부 내용이 한글로 번역이 안 돼서 그래서 2개 업체가 자격이 미비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키드 마틴하고 EADS입니다. 그러면은 3분의 2가 자격이 미달될 때는 이걸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절차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7월 5일까지 다시 시한을 연장해 가지고 우리가 제안서를 다시 작성해 오라고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7월 5일 날 제안서 접수를 앞두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완하라는 어떤 사업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정부 발표대로 하면 차세대 전투기 사업만 8조 3천억 규모인데 물론 이제 더 될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저번에 한번 전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정부 계획대로는 10월 말쯤에 기종 선정을 끝낸다, 이런 일정표를 짜고 있었는데 이건 거의 지금 불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이제 처음에 6월 8일경이었습니다. 노데레 방위사업청장이 자기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다가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를 실제 비행 시험이 아니라 시뮬레이터 시험으로 대신한다고 하면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외국에서도 그랬다. 일본, 이스라엘도 그렇게 평가했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미래 전투기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글을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비행 시험도 못 해보고 비행기를 선정하겠다는 거 아니냐. 근데 F-35가 가장 유력한 지금 기종이거든요. 출시도 안 된 거잖아요. 아직 출시도 안 됐고 요즘 맨날 설계 변경을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특히 전자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장 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심지어
또 맞는다는 거죠. 낙뢰 대책이 없으니까. 벼락을 맞는다고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이게 적게 어떤 미사일이 아니라 벼락에 격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작년 11월에 나온 미 국방부 보고서에 의하면은 낙뢰 대책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F-35가.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한 13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비행기의 핵심 성능들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미완의 전투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종사들이 한번 타봐야 되는데 시제기가 나와 있는데 록히드와 미 정부 측에서는 한국 조종사가 이 비행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아, 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비행기는 못 타보니까 좋다. 그러면은 추적기를 띄워가지고 망원경으로 날아다니는 걸 좀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이래서 완전히 접근 금지한 상황에서 한국 보고 사라는 거죠. 이게 말썽이 됐는데 이걸 노델의 청장이 괜찮다 그랬어요. 여기서 문제가 없다고. 예. 그 제품이 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경우가 하나 있긴 합니다. 아파트 살 때 그렇게 하죠. 네, 그죠? 아파트 그렇죠. 네, 아파트 살 때 보면은 분양 공고 내고 몇 예. 평 뭐가 들어가고 그래도 모델 하우스는 들어가서 구경을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모델 하우스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시뮬레이터.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모델 하우스면 가서 이게 구조가 어떻게 빠졌는지 이렇게 되는 건데 하다못해 그 시험을 한번 타보는 것도 좀 금지한다면 아파트에 비교하면 모델 하우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설계도 보여주는 거죠. 설계도. 예. 설계도만 갖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겁니까? 3D로 만들어 가지고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무슨 게이머입니까 지금? 그래서 전자오락기 보고 사는 거 아니냐는 신문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아니 그런데 그 다음 날 예. 이틀 후죠. 노델의 청장이 또 트위터에 글을 올려가지고 뭐라고 올렸습니까? 저번에 밑에 직원이 잘못 보고해서 내가 잘못 알았다. 다른 나라도 시뮬레이터 가지고 기종 선정한 거 아니다. 이렇게 또 번복을 했어요. 오, 입장이 바뀌었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거 좀 이상하다 싶더니만 그 다음부터 계속 바뀝니다. 10월이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10월까지 기종 결정하겠다고 하더니만 연기할 수 있다 그랬고요. 예. 그러면서 신문이 이제 그 얘기 듣고서 차기 정권으로 연장 안 된다 이렇게 또 신문을 쓰니까 그 다음 날 또 바뀌었죠. 차기 정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꼴문이 흔들리니까 어디가 꼴문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목표가 뭔지. 자 그렇게 하면서 처음엔 시뮬레이터만 갖고 평가해도 괜찮다고 하다가 이제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점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뭔가 방사청장이 잘못 알고 이렇게 말을 번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미 잘못된 정보로 시험 평가 평가 배점표를 다 짜놨다는 사실이에요. 520개 그 시험 평가 항목 중에서 비행을 필요로 하는 반드시 비행에서만 측정이 되는 항목이 520개 중에 3개밖에 안 됩니다. 이 3개가 뭐냐면은 이착륙 거리 측정.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보지 않아도 뜨면은 줄 잡아가지고 쫓아가서 얼마를 달려서 이륙했는가 재보기만 하면 되는 거. 활주로 거리네요. 그렇죠. 왜 이런 거라든가 이륙 고도 이건 지상에서도 측정 가능합니다. 레이더로. 자 그렇다면은 결국 비행기 타보는 시험은 안 해도 감점이 없는 평가 방식을 이미 상계 업체에다가 다 뿌려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한번 지금 까놓고 여쭤보겠는데 정부는 지금 F-35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 지금 현상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3가지를 보죠. 비행 시험 안 해도 어떤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것은 분명 록히드 마틴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둘째, 록히드 마틴 사장이 올해 초에 한국이 사주기로 했다. 이렇게 뭐 실언이라고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우리가 보기에는 그 어떤 태도에서 암시하는 것. 실언인지 청기누설인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고요. 세 번째는 국내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전 내정설. 작년 10월에 그 한미 정상회담 때 이 전투기를 사주기로 했다는 어떤 내정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합쳐서 보면 이번 사업에서 뭔가 F-35 봐주기 또는 F-35 구출하기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이제 의혹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지금 경로 중에 하나가 F-35가 그렇게 중하다고 한다면 F-35가 출시가 되고 시험 그 비행 다 해보고 문제 없는 거 확인된 다음에 도입을 해도 늦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F-35를 산다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예,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 사정이 여의치가 않은 것이 원래 이걸 사기로 했던 국가들이 속속 지금 도입을 연기하고 있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록히드가 이렇게 개발 기간이 늦어지고 비용이 상승하고 참여 국가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일대 위기에 처했거든요. 한국이라도 붙잡아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일본을 붙잡는 데 성공했죠. 30대 사주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한국을 또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영업 손실 또 개발에 따르는 어떤 비용의 어떤 손실을 록히드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록히드가 무너지면 미국 자체는 위기입니다. 지금 그 미국의 방산업체 1위고 또 어떤 그 가장 어떤 펜타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립 라인에서 어떤 대규모 그 고용을 창출하는 대표적 국민 기업인데 여기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건 주식회사 미국의 어떤 그 이상신호, 일종의 어떤 그 적색 경보거든요. 특히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방위 산업의 안정적인 유지가 곧 자기들의 어떤 그 안보 역량의 어떤 핵심 지표로 돼 있단 말이죠. 이런 록히드를 구출해야 될 입장이 현재 펜타곤의 어떤 절박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록히드가 무너지면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도 무너지고 또 그 미국의 어떤 그 전투기 도입 단가도 폭등할 것이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러지 않아도 국방비를 감축해야 되는 펜타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한국으로 좀 전가를 해서 이 같이 분담을 하는 구조 속에서 위기를 돌파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지금 미국 사정 때문에 우리 정부가 물렸다. 좀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도 그럼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아니 뭐 약점이 없는데 왜 물립니까? 글쎄 그 시중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막 확산되는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10월까지 이렇게 결정하려는 이런 어떤 움직임을 보면서 이게 연말에 한미 대선에 관계된 거 아니냐. 대선. 이런 어떤 관측까지 나오고 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이죠. 미국의 그 대선과 연관성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고용 문제는 여러 가지 얽혀 있으니까 무산되어 버리면 록히드 마틴이 흔들려 버리면 미국의 이게 그 도미노 현상이 빚어진다.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한국 대선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아니 이제 그 어떤 한미 동맹 강화라는 어떤 지표를 통해 가지고 요즘 뭐 색깔론 안보 동맹 프레임 아주 뭐 엄청나게 강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한미 간의 어떤 결속 따지기 또 어떤 정치 권력 간의 어떤 뭐 사실상의 정치 동맹 이런 어떤 흐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연말의 대통령 선거도 그 분위기로 가고 싶다. 지금 어떤 한미 FTA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의 야당이 어떤 그 반대 비판 목소리를 내게 됨에 따라서 어떤 그것과 반대되는 색깔 갖추기 또 어떤 서로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의 어떤 한국 대선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또 지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일종의 보훈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G20 의장국 맡겼죠. 해관보 정상회의 의장국 맡겼죠.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전리품이 있는 한미 관계였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보훈의 성격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뭐 뼛속까지 친미고 친일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살 전투기 남주느니 저기 잘하는 미국에 어떤 그 정권을 도와주는 게 왜 나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가능성은 많습니다. 지표가 그 이명박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일정표를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느냐 안 밀어붙이느냐를 보면 그 배경을 지금 알 수 있고 지향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결국은. 바로 그러한 의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생겨난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그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 지금 또 하나 일본에서 지금 뜨거운 뉴스가 전달이 됐습니다. 이 원자력 기본법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지금 수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원자력의 이용 목적에 국가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을 이제 추가를 한 건데 안전 보장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원자력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핵무기 개발로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종대 편집장님은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십니까?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사실관계부터 좀 정확히 보면은 일본의 원자력 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 1조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원자력 기본법을 개정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어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복리 증진, 네.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이라고 원자력 개발 목적이 나와 있고 네. 그 뒤에도 이제 과학 기술의 진보라든지 어떤 국제적인 신뢰 속에서 원자력 개발을 한다고 명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에 이 원자력 기본법의 어떤 하위 법령으로 일본이 새로 제정한 것이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치법입니다. 네. 자, 이 원자력 기본법이 있지만은 규제위원회를 만들어서 보다 이 원자력 핵 안보 또 어떤 그 핵의 관리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증진하고 보다 더 안전하게 신뢰감 있게 이 원자력을 운영하자고 새로 마련된 법령인데 이 법령이 원자력 기본법과 동일한 앞의 목적에 대해서는 내용을 답습하면서 그 뒤에다가 뭘 붙이게 넣어놨냐 하면은 국가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다 이런 걸 넣어놨어요. 네. 이것이 저기 6월 15일 날 일본의 중의원에 그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치법이 강요해서 제출이 됐는데 이때는 이런 문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의원에 이제 그 자민당 의원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예. 민주당 정권을 강하게 압박했죠. 이 안전보장 문구를 넣어야 되겠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근에 이제 일본의 소비세를 5%에서 10%로 늘리는 네네네. 소비세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예. 자민당의 협조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딜을 했군요. 그러니까 자민당 요구를 들어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15일 날 그 문구에 들어갔고 네. 이게 참의원으로 법안이 이송이 됐는데 네. 공교롭게 16일, 17일이 이제 주말이라 휴일이었죠. 그리고 18일 날 심의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자민당이 이 법안을 그 강행 처리하는 것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20날 저 처리된 법안에 보면은 그 여전히 이 국가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가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의원에서 심의 기간이 이틀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의 공청회 한 번 없이, 네. 뭐 참고인 진술 한 번 없이, 뭐 일본 정부의 입장 청취 한 번 없이 그냥 통과된 겁니다. 일종의 어떤 날치기도 아니고 이걸 뭐라 그래야 될지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네. 스리슬쩍 넘어간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보장이란 문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국제정치학에서 안전보장하면은 그 핵심 수단을 군사라고 보는 거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국방 군사. 네. 예, 이런 걸 안전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보는데 거기에 이바지한다는 뜻은 즉 원자력이 군사적인 어떤 기여를 한다는 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과거에 일본이 그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천명한 나라임에도 지금은 군사적으로 일본이 진출하고 있어요, 우주에. 이럴 때 이제 우주의 어떤 그 평화적 이용이란 문구를 빼면서 슬쩍 그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열어놨듯이 이번에 원자력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이제 주변국에게는 이게 상당히 중대한 도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만 30톤이라면서요. 근데 지금 보도로 보면 이 30톤이라고 하는 숫자가 핵무기를 10,0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면서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더군요. 자,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무기가 10,000개입니다. 예. 미국이 8,000개죠. 예. 그런데 이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다 만들어 버리면 예. 지금 거의 미국이나 러시아급의 핵보유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양이고 숫자상으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플루토늄에 관한 한 일본은 세계 최대 보유국이죠. 그렇죠. 그런데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영국하고 불란서의 재처리 공장에 맡겨놨고 나머지는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한 6 내지 7톤이 자체 보유에 해당되는데 그래도 한 5분의 1은 일본에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5분의 1만 해도 그래도 2,000개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핵무기를. 2,000개 만들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저기 그 2 내지 3kg의 플루토늄으로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런 건데 네. 실제로는 뭐 한 5 내지 6kg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 과장되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2,000개니 10,000개냐 그런 게 숫자 노름인 게 한 개만 그 터져도 그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빚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뭐 10,000개니 2,000개니 사실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핵무기를 얘네가 만들어서 갖고 있을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실은. 그렇죠. 아니 사실 일본이 어떤 그 핵에 관한 어떤 무장만 안 했을 뿐이지 전 핵에 관한 순기를 다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라늄 농축, 핵발전소 연료 재처리, 그래서 플루토늄 추출, 그다음에 이걸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 기술, 그다음에 그 로켓도 그냥 인공위성이 아니라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탄도탄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로켓 기술. ICBM이네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얼마든지 쏘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모든 인프라를 갖고 있는 일본이 어떤 그 마음만 먹는다면 유사시에 핵실험 없이 네. 3 내지 6개월 안에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자민당이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건데 자민당의 속셈은 뭡니까? 이게 이제 북핵 문제가 나오면서 대응 전략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최근에 그 어떤 북핵이나 중국의 어떤 부상에 어떤 일본이 안보 위협을 직면해 있다고 보는 자민당의 차세대 정치 지도자들, 핵 무장론자들이 그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이 공공연히 그걸 주장하고 있죠. 예. 이런 어떤 그 당내 분위기가 어떤 핵 무기 보유에 관한 어떤 핵 주권에 대한 열망으로 연결이 돼 있고 또 이것이 이제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 보통 국가론이라는 실체란 말이죠. 그렇다면 실제 핵무장이야 바로 할 걸로는 안 보지만 이러한 의도가 어떤 맨 얼굴로 이렇게 드러났다는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지금 주변국으로서는 몹시 스트레스 받고 긴장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사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보면 아까 이제 그 F-35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이 F-35 30대를 도입하기로 이미 합의를 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핵무기 보유국을 지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북한 변수, 중국 변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한반도 주변이 지금 군비 증강으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신냉전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한반도 네. 주변이 완전히 신냉전 체제로 지금 완전히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냉전 때보다 더한 냉전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소련의 팽창주의 위협이 아주 절정에 달했던 80년대에도 네. 우리가 한일 군사 협정을 논한 적이 없고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어떤 진영 안보, 즉 한미일 이 해양 세력, 자본주의 세력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진영을 형성하고 네. 군사적 블록을 만들어서 장차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냉전 시대 때도 없었던 얘기란 말이죠. 네. 말은 많이 나왔어도 이 정도로 실행된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속도와 내용을 보면은 냉전 시대보다 더 냉전적인 이런 어떤 흐름으로 이미 가고 있는 건데 주한미군도 증강되고 있다면서요. 주한미군도 증강된다고. 아니 뭐 아시아로 다 이제 한때는 떠나던 미군이 다 네. 다시 몰려오고 있고요. 예.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 냉전 이후에 우리가 한 지난 20년 동안에 어떤 이제 다자주의, 공동안보, 이 동북아의 어떤 평화 공존 이렇게 얘기해 왔던 담론들하고는 정반대의 길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대륙 세력, 해양 세력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진영을 갖추고 또 각자 어떤 동맹을 갖춰서 하나의 블록 대 블록이 대립하는 예.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죠. 결국은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그 구도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에 끼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근데 네. 진영 논리로 보면은 이른바 해양 세력 쪽으로 좀 붙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네. 결국은 이 얘기대로라면 한반도가 화약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근세 이래 우리 역사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또 네. 지경학적 예. 어떤 위치라는 것이 이제 어떤 외세의 끊임없는 어떤 압박과 시련 속에서 네. 나름대로 순환의 역사를 겪어왔던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이런 진영의 논리로 가는 국제사회 움직임을 촉진하는 네. 어떤 결과를 빚었고 그런 점에서 지금 남북한 간의 어떤 대립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반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정치 질서 자체를 왜곡시키는 나름대로 어떤 촉진제,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이게 장기적 안목에서 봤을 때는 매우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들어갈 것인가 이제 이걸로 좁혀지는데 문제는 총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국내에서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네. 이른바 제2연평해전 문제를 두고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예. 당시 김대중 정부 때의 햇볕 정책이 문제였다 이런 요지였는데 간단히 지금 일단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보수 언론이 먼저 제기했던 문제가 제2연평해전이 있을 때 우리 군이 북한의 공격 이틀 전에 발포 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다라는 북한군 교신 내용을 감청을 해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당시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와 군 수뇌부가 햇볕 정책을 위해서 이를 묵살을 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김대중 정부가 이것을 사실상 방조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네.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과 다른 겁니까? 자, 그게 이제 우리 정보사령부에서 어떤 북한의 교신 내용을 그 감청해서 생산하는 특수정보, 네. SI 첩보라고도 합니다. 예. 이게 블랙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방장관한테 전달이 되는데 네. 당시에 정보사령관이 바로 그 15자 이런 어떤 교신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의도적 도발이 예상된다는 부분을 정보보고를 했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당시에 국방장관 김동신 씨가 네. 그 의도적 도발에 관한 어떤 사항은 빼고 예. 예하부대에 전파하라는 지시를 내려가지고 잘못된 정보가 내려갔다는 거죠. 왜 의도적 도발이라는 걸 왜 빼라고 그랬어요? 국방장관이?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남북 한 간의 어떤 대화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죠. 그러나 어떤 현장의 정보를 빼라 마라 했던 건 그건 장관의 잘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그러니까 김동신 국방장관 당시 국방장관이죠. 김대중 정부 때 네. 의도적 도발 징후라고 하는 걸 빼고 전파라고 했을 때 빼라고 국방장관이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조율을 했다면 보수 언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지적한 게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일리는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김동신 씨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10년째. 그리고 그리고 이남신 당시 합참의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우리가 그 어떤 선제 사격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은 당시에 이제 청와대까지 보고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교정 규칙입니다. 예. 예, 이 교정 규칙에 의해서 어떤 5단계로 작전 대응을 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여기서는 선제 사격을 금지하게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자위권을 이제 박탈했다. 이게 조선일보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어떤 선제 사격, 선제 격파 사격을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청와대의 뜻이라면 교전 수칙 말씀하시는 거죠? 교전 수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예. 그렇다면 함정의 어떤 기동이라든가 네. 또는 어떤 대치 양상 말하자면 작전의 판을 짜는 것을 어떤 우리 나름대로 지혜롭게 함으로써 결국은 어떤 우리 전투원들의 생명에 위협이 빠지지 않도록 네. 관리하는 건 현장 군사 지휘관과 합참의 몫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당시에 보니까 해군 본부가 이함대 사령부에 얘기한 거는 4km의 간격을 유지해라. 북한 경비정에 의해서 내려온 NLL을 넘어온다 하더라도 예. 함정 간의 4km 거리를 간격을 유지하라. 4km 간격을 유지해라. 예. 그리고 저쪽에서 먼저 발포하지 않는 이상 먼저 선제 공격하지 마라. 이런 게 이제 예. 교전 수칙이었다라는 거죠. 아니. 교전 수칙은 그 일반적인 룰이고요. 그게 5단계로 교전 돼 있는 수칙에는 거고. 선제 공격은 하지 말라 들어가 있지만 4km를 유지하라는 건 교전 수칙이 아니었고. 예, 그거는 해군본부 해군의 차원에서 판단이죠. 해군본부 차원에서의 지시 내용이었고. 그렇죠. 예. 그런데 해군본부는 군령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보 지원 차원에서 예.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함대 사령관은 예. 3km로 간격을 유지하라 그랬습니다. 또 이함대 사령관은 3km. 예, 3km. 예.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북한의 함포라는 게 별게 없기 때문에 우리 측은 안전이 도모되고 사정권 밖에 있게 되는 겁니까? 그런 셈이죠. 예. 또 사정권 안에 있더라도 워낙 부정확하고 북한포는 후연포니까 예. 당시에 함포가 없어서 지상포를 떼서 싣고 왔으니까 전차포를 떼가지고 배 반이 포예요. 그래서 그런 포가 무섭지 않은 거죠. 예. 그다음에 우리의 76mm 함포가 3 내지 4km 거리에서 가장 잘 맞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렇다면은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되 북한의 해안포 있는 쪽엔 접근하지 말고 어느 쪽 방향에서 거리를 유지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전투원들을 사지에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네.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거죠. 그렇게 봤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고속정이 그런 초계 활동을 거리를 두고 유지하더라도 반드시 그 후방에는 우리 초계함들이 대기하게 돼 있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전투 대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해 NLL을 방어하도록 돼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당일날 2002년 6월 27일 날이죠. 이날의 어떤 양상을 보면은 우리 함정이 아무런 전투 대형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예. 2척이 접근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으로. 오. 그래서 한 척은 급히 선회를 했고 뒤따라오던 척이 계속 관성에 의해 가지고 경비정에 접근해서 150m까지 접근했습니다. 3km가 아니라 150m. 예. 예. 그런 지침을 어긴 거네요. 북한의 포를 겨누고 있는 걸 보면서 계속 다가간 거죠.
오, 그래요? 예. 이함대 사령관의 지침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함대 사령관은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km를 유지하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합참에서 예. 해군 이함대 상황실을 직접 상황 통제하면서 했던 지시입니다. 150m까지 근접하라고? 차단 기동하라고. 그래요? 가서 몸으로 밀으라고. 오. 예. 그런데 이미 기다리고 있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포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간 겁니다. 이런 어떤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북한 포의 어떤 선제 사격에 의해 가지고 우리 6명의 전투원들이 목숨을 잃은 거죠. 예, 불행한 일이었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우리가 규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교전 수칙이라는 건 그때 몇 년 동안 다 숙달이 돼서 이미 모든 전투원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고 네. 당일날 전투 대응을 유지하지 않고도 무리하게 차단 기동을 하도록 우리 전투원들을 몰아넣은 책임자가 누구냐, 이 부분의 얘기를 쏙 빼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반쪽의 역사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당시에 이 서해에서 작전을 지휘해야 될 어떤 합참이 이러한 어떤 무리한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이걸 알고 100m까지 가라, 1km 밖까지 가라, 2km 밖까지 가라, 이런 걸 청와대가 지시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자, 여기 잠깐만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 언론이 제기하는 것대로 의도적 징, 그러니까 도발의 징후를 이틀 전에 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동신 국방장관이 이걸 이제 예하부대에 이제 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 징후라고 하는 것은 빼버렸다. 네. 그래서 설령 그것이 햇볕 정책을 고려하고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만약에 간주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제2연평해전을 불렀고 그래서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고 볼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많은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나에 불과하다. 네, 거기서 당시 합참이 기동을 해서 근접해서 밀어내버려라 라고 지시를 내린 것. 오히려 더 큰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선제 사격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지에 몰아난 이것이 겹쳐버렸을 때. 예. 이랬을 때 이제 150m라는 섬뜩한 거리를 생각하면은 있을 수 없는 사안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합참의 지휘 라인은 누구였습니까? 우선 합참의장 이남신 씨, MB 정부 와서도 방위 사업체로 영전해가지고 최근에 퇴직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책임을 졌다거나 어떤 조사를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 밑에 작전본부장 이상희 씨, 당시 이상희 중장, 이번에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이죠. 그랬죠. 이분이 이제 국방장관이 되자마자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이름을 바꿨고 그다음에 새로운 NLL 대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교전 규칙을 바꾸는. 이것이 훗날 천안함 사건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상희 작전본부장 역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죠. 그다음에 이제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을 하던 남재준 대장 현재 박근혜 캠프에 들어가서 안보 자문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당시의 작전의 책임자들, 당시에 굳이 책임을 진다면 이남신 합참의장하고 이상희 작전본부장이 정치적 군사적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전혀 그런 일 없이 넘어갔고 오히려 거꾸로 이함대 사령관을 조사해서 보직 해임을 시켰죠. 지시를 따른. 그러니까 이함대 사령관은 그냥 지시만 따랐을 거 아닙니까? 사실 따르는 것도 없어요. 그때 이함대 사령관이 지하 1층에 이함대 상황실이 있는데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사령관실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합참이 상황실을 직접 통제해서 근접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함대 사령관은 빠져버리고 이함대 사령관이 상황실로 내려와 보니까 이미 접근한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는 다른 전임 이함대 사령관한테 직접 들은 증언인데, 자, 이 양반을 조사해서 보직 해임 시켜버렸어요. 그분 결국은 그래서 군복 벗고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이명박 정부 와서. 그때 이제 이분의 돌아가시기 직전의 말씀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투였는데 내가 부하들을 죽였다. 합참의 잘못된 지시 때문에. 잘못된 지시 때문에. 그때 이분은 없었고 사령실에는 없었고. 없었고. 근데 책임은 다 뒤집었었고. 다 뒤집었었죠. 자, 그런데
그걸 왜 해군이 뒤집어 썼느냐에 대해서 이것도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월드컵 그날 3, 4위전을 하는 날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사실 이 사건에 집중을 못한 건 맞습니다.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뭐 대통령까지 그 행사장에 가는 날 이것이 벌어지는데 집중을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그 장병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하니까 바로 직후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이 문제를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국정상황실에 파견 나가 있던 육군 중령이 이걸 조사했는데 이 양반이 누구를 주로 어떻게 진상을 파악했냐고 하니까 합참에 가서 얘기를 듣고 연합사 부사령관 찾아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긴즉슨 뭐냐 하면은 이번에 그 패전의 책임은 해군이 아무런 전투 대응도 유지 안 하고 까불다가 다쳤다. 이렇게 자기는 진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대장들, 그 해군에 이제 실제 배를 타는 전대장들을 만나 추가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받은 증언은 뭐냐면은 제1연평해전 99년 이후로 이 함대가 수시로 차단 기동을 했고 그러면서 안이함에 빠졌던 건 사실이다. 당일날도 그 경비정에 접근한 조치는 대단히 안이한 조치였다. 이런 진술을 확보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올린 거죠. 이건 해군의 어떤 작전의 실수였다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러한 보고서를 올리도록 진술한 합참연합사의 당사자가 바로 이상희 씨, 남재준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 듣고 쓴 거냐 그러니까 국정상황실 요원은 얘기를 듣고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가 군사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청와대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판단을 다 배제하고 그냥 고지고대로 시키는 게 합참이고 군사 전문가라면 그런 합참 필요 없죠. 자기들은 작전의 전장의 판을 짜야 되는 사람들이고 군사적인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이고 정치 권력이 잘못 판단한 게 있으면 군사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위치 이걸 합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활동이 아니라 한술 더 떠가지고 접근을 지시했다. 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합참의 작전본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정보본부에서는 SI 첩보 이 어떤 그 정보를 변조해서 내리라고 또 하는데 협조를 했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결부가 됐다 그러면은 이런 합참은 전쟁에서 지는 합참이죠. 이런 합참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나라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죠. 아니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당시 그 이함대 사령관은 3km의 그 거리를 유지하라고 이제 분명히 지침을 내린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합참의 작전 라인, 지휘 라인은 근접해서 차단하라고 그러니까 직접 지시를 내린 겁니까? 그런 사례가 그게 처음이 아니라 제1연평해전도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그 제1연평해전은 99년 6월 6일 날부터 이제 북한 경비정들이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NLL을 월선하면서 대치가 시작된 사건인데 6일부터 9일까지는 남북 양측의 그 함정이 조우할 때 포를 다 하늘로 들었습니다. 즉 쏠 의사가 없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는 교신 내용의 그 감청이 된 게 북쪽에서도 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걸 감청으로 우리가 포착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전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네요. 전혀 아니었는데 9일부터 갑자기 북한의 어떤 그 경비정이 증강되기 시작을 하고 무언가 서해 쪽에서 북한 쪽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것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것이 13일까지 갑니다. 이때까지도 이게 교전으로 갈지 아닐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6월 13일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해에 있던 우리 구조함과 수송함 이게 해군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배인데 여기에 뭐 한 배 200명씩 타는 그야말로 이제 지원함들입니다. 여기에는 무장도 없어요. M60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함정을 NLL 근처에 일렬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뭐 장벽을 쌓듯이 이렇게 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오죠. 합참에서. 왜요? 육군은 그렇게 방어하거든요. 손에 손 잡고 지상에선 그렇게 방어하죠. 그러니까 육군 마인드였다는 겁니까? 해군 마인드가 아니라? 해군이 이런 짓이 할 리가 없죠.
아니 무슨 바다에서 경계선 하나를 두고 무슨 일렬로 늘어서서 쉽게 하면 이제 그 바리케이드 치는 개념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때 실제 나온 얘기가 저기 저기 그 용달차로 오면 우린 버스로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예. 이 대형 함정을 한 번 선회하는데 14분이 걸립니다. 동장 느리죠, 무장 없죠. 예. 그러면 북에서 뭐 유도어뢰도 아니고 직주어뢰 한 방으로 격침이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함대 사령관이 저항합니다. 작전에 방해된다. 수용할 수 없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예. 근데 벌써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예. 이래가지고 막 꾸역꾸역 밀어넣기 시작하니까 북쪽에서 굉장히 놀랐죠. 저게 뭐냐? 예. 쟤들 뭐냐? 이래가지고 어뢰정을 출동시킨 겁니다. 어. 이 어뢰정에 이미 어뢰를 개문한 상태로. 예. 그렇게 되니까 이함대 사령관이 결심을 했죠. 저 어뢰가 발사되는 날이면 200명이 수장이 되는데 네.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고속정 두 척이 전속력으로 가서 들이박아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들이박는 순간 북한 경비정 위로 올라탔어요. 네. 빠지질 않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의 승무원들이 수류탄을 던지면서 저항을 해가지고 우리가 총으로 쏘고 수류탄이 날라오니까 우리가 응사를 해서 벌어진 거. 이것이 바로 제1연평해전입니다. 그럼 애당초 수송함이나 이런 것들을 그 작전에 투입한 것 자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제1연평해전.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양상이 어떻게 됐을까? 예. 물론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 무언가 역사가 다르게 써졌다고 저는 근데 그것도 약간 일방적일 수가 있는 게 근데 9일부터 북한의 동태가 이상하게 움직여서 네. 수송함이나 이런 것들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9일날부터 이제 그 북한 함정이 증강되기 시작하는 걸 보고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졌습니까? 왜 그랬는지? 글쎄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정치 군사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는데 그때 그 99년이 이제 남북 관계가 막 좋아지려던 시점이었거든요. 예. 이럴 때 어떤 그 우리 측의 의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북이 무력 시위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예. 우리가 그때 북의 어떤 서해 상황을 보니까 약 80척 함정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도 사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동태에 따라서 이제 그 대응책에 들어간 것은 잘못이 아닌데 네. 문제는 거기서 전혀 그 쓸모도 없는 그러니까 수송함이라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리케이트 치는 개념으로 해상에서 그렇죠. 갖다 투입한 것 자체가 문제였고 네. 바로 이런 수송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차단을 하면서 박아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월 15일 날 예. 그런 어떤 그 충돌이 있었고 우리 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그 뒤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예. 역시 합참은 계속 육군식 사고를 못 벌이는 거죠. 예. 그 다음 날도 야간에 예. 일렬로 1km 간격으로 NLL 선에 늘어서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함정들을 보고. 네. 그러면 북한 함정은 야간 전투 능력이었기 때문에 8시가 넘으면 다 들어가서 쉬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만 여기에 일렬로 늘어서 있으면 북한 해안포에 밥이 되죠. 그렇죠. 저쪽 경비정하고 섞여 있을 땐 북한 해안포가 못 쏘는데 그렇죠. 우리만 일렬로 보기 좋게 있으면 보기 좋게 당하는 겁니다. 이런 지시가 또 내려와서 이함대하고 합참 간에 극심한 갈등을 또 겪습니다. 야, 이게 오래된 얘기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합참의 그러니까 지휘 라인은 거의 육군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해상 작전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네. 육군식 마인드로 지시를 내렸고 이함대 사령부를 배제를 해버리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비롯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조선일보를 봤어요. 네. 거기에 이제 제2연평해전 이제 서해교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인터뷰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김성만 전 예비역 그 해군 예비역 제독인데 네네네. 이분도 이제 그 서해교전에서의 어떤 그 교정 규칙의 문제점을 얘기하시는데 네. 이분이 작년에 그 초에 낸 천안함과 연평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140페이지를 보면은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제1연평해전을 포함해서 제2연평해전은 당시에 어떤 해군 작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합참의 잘못된 전투 지침이 있었다. 그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로 그거죠.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런데 내용은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그 한 줄만. 아니 이렇게만 얘기해 놓고
당시에 설사 잘못된 어떤 저 햇볕 정책의 교전 수칙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네. 문민 대통령은 군사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그 책임은 잘못된 전투 지침을 내린 합참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합동군 제도의 대표적인 실패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맞는 얘기 같은데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아니 저는 그 해군 작전의 최고 전문가가 얘기하신 걸로 받아들이고요. 예. 근데 제가 여태까지 천안함 연평도를 포함해 가지고 서해에서 있었던 모든 어떤 교전에 관한 저술들을 잘 검토해 보면 네. 햇볕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수없이 책도 나오고 논문도 나왔지만 군 내부에서 잘못된 전투 지침과 군사적 전문성이 결여돼서 초래된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십니다. 서로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까? 침묵의 공조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그 확전을 두려워한 어떤 김대중 정부 때문에 우리 전투원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확전이 두려워가지고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것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래도 제1제2연평 해전 때는 북한을 응징했어요. 네. 예, 우리 사상자보다 북한 사상자가 더 많습니다. 예. 다 응징했어요. 근데 응징 제대로 한 번도 못하고 확전 방지로 쩔쩔맨 게 연평도 포격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확전을 방지한다는 대통령 메시지가 교전 중에 나가고 우리 해병대가 무방비 상태로 얻어맞은 것은 그럼 햇볕 정책 때문이 아니라면 이건 달빛 정책 때문이냐 말이죠. 이런 점에서 자가당착에 빠지고 계시는데 네. 얘기하려면 공정하게 얘기해야죠. 네. 이명박 정부에서는 천안함 연평도 말로는 응징 많이 했죠. 네. 무슨 응징했습니까? 그래도 과거 정부는 응징이라도 했죠. 그러지만 이번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는 아무런 응징도 없이 일방적으로 얻어맞아 놓고 과거 정부에서는 햇볕 정책 때문에 장병들이 희생당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역사를 단편적으로 일면적으로 인식하는 소치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김종대 편집장이 지금 말씀을 종합을 하면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 언론이 주장한 것처럼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어떻게든 유지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의 대응을 그러니까 뒤에서 잡아당겨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애당초 그 해군 전술 개념이 없는 육군 출신의 합참 지휘 라인의 잘못된 그 지침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아니 그런 면도 있지만은 네. 저는 햇볕 정책이 어떤 그 군사적 충돌을 자제하라는 어떤 이런 기류와 지침을 갖고 있다는 건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전투원들의 어떤 대응 속도가 늦어졌다.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네. 이건 우리가 앞으로 그 다음을 위해서라도 조금 그 심사숙고해야 될 대목인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남북 관계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적대적인 두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끼리는 화해를 했습니다. 근데 자식들끼리는 화해를 못하는 겁니다. 더 싸워요. 네. 남북 관계가 좋아졌다 할지라도 남북한 간의 군대는 수십 년에 걸쳐서 훈련하고 적용해온 어떤 자기들의 표준 행동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SOP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러한 특수한 조직과 조직이 창출하는 국면 자체는 남북 관계가 진전된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안이한 건 뭐냐면은 남북 관계만 좋아지면은 안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거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남북 관계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안보 문제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특히 예. 지금까지 99년, 2002년 그 두 번의 서해상에서 충돌은 남북 관계가 가장 좋은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단적인 이제 반증 사례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정리를 한 것은 직접적인 발단과 네. 촉발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바로 이 문제인데 예. 제가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심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서해 NLL 부근은 화약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국지적이든 뭐든지 간에 그 충돌이 일어난다면 여기서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네. 지금 그 제1연평해전도 그렇고 제2연평해전 과정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이함대 사령부하고 네. 그 위에 있는 합동참모본부가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네. 제2, 제3의 연평해전이든 뭐든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천안함 연평도가 일어난 겁니다. 네. 자 보시죠. 연평도 사건 때 네.
그 이미 전날부터 북이 경고문 날라왔고 네. 또 통신 감청 첩보로 북쪽에서 교전 준비한다는 게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일날 아침부터 북한의 미국기가 출격하면서 이미 교전 상태에 돌입했는데 합참에서 작전본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북이 뭐 대응해봤자 바다에 포 쏘는 것밖에 더 하겠냐? 이래놓고 계속 사격 훈련하다 무방비 상태로 얻어맞았잖아요. 네. 자, 이 어떤 해역에서의 어떤 그 전문성이 없는 거죠. 예, 당시에 합참이 다 육군이니까. 그렇죠. 자, 이런 현상 일어난 거. 이거는 이걸로 인해서 국방장관이 목이 달아났지만 이건 국방장관 하나만 갈아치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 합참의 구조와 전문성과 우리나라 군사 지휘부를 대대적으로 쇄신하지 바로 않으면 그 문제죠. 바로 그 문제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연평해전 끝나고 12월 20날 우리가 재차 훈련을 했죠. 연평도에서. 네, 맞습니다. 이때 합참에서 내려온 지시가 뭐냐면 공군 전투기가 일렬로 비행하라는 겁니다. 저쪽에 보여주도록. 그게 에어쇼에서 하는 비행입니다. 어디 적적 지역에 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일렬로 비행기가 비행합니까? 보여주기식. 계속 잘못된 이런 것들이 우리 합동군제도 이 합참에 내재된 아주 고질병이거든요. 문제는 합참에 있네요. 결국은. 간단히 그러니까 단순화하면은 지상작전 외에 뭘 합니까?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자, 그게 바로 이제 합동성이라고 이게 조금 어려운 말 또 나가는데 이게 조인트니스 영어로 이건데 그 각 군의 노력, 육해공군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 노력을 잘 통합하는 능력 네. 이걸 합동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 합참 지휘자들 보면은 주로 천안함 때 한번 보십시오. 합참 의장, 합참의 작전부장, 작전차장, 합동작전과장 요 사람들이 합참 작전 라인인데 네. 합참 그 무경험자 군단 사단 작전 해본 게 작전 경력의 전부 아닙니까? 우선 용어부터 못 알아들어요. 합참 오면은 합동교리가 뭔지 합동작전이 뭔지 심지어 천안함 당시에 합참 작전본부에서는 연평도의 해병대에 자주포 사격을 누가 통제하는지 몰라서 헤매기까지도 했다고요. 본 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데요. 이거는 얘기가.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으로 진단을 한 것이 아니고 예. 이 합참 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상부구조 개혁을 하고 있죠. 지휘구조를. 그래서 해군 공군의 그 전문성을 더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국방개혁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듣다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최소한 작전본부에서라도 그러면 해군이면 해군, 공군이면 공군. 해군에 맞는 이 작전의 어떤 전문성을 어떤 식으로 이제 도입시키고 권한을 부여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육군이 모든 걸 그러니까 독식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뭔 사건이 터지면 또 육군이 대책을 보고를 하니까 그게 제대로 대통령 귀에 들어갈 리가 없죠. 이거는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서해 NLL 같은 경우가 지금 그 화약고로 지금 뭐 모든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직접 지휘하는 것이 바로 합참 작전본부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육군 출신이어서 해군 작전 개념이 없다. 그래서 엉뚱한 지시를 내려버린다. 지금까지 서해에서 있었던 교전에 뭐 5번 있었어요. 제1, 제2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그렇죠. 이 5번 사건의 배경에는 전부 다 이런 전문성 부족의 문제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전문성 부족의 문제가 국민적 공론화가 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죠. 그렇죠. 네. 이거는 안에서 누군가가 제기를 해줘야만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다. 군인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던데요. 제가 여러 차례 강의 나가서 한 얘기인데 예. 굉장히 뜻밖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군인이라 하면 육군 뭐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든.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군인과 국가라는 책을 쓰면서 예. 군의 전문 직업주의를 얘기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 사람들마다 어떤 전문성이 있고 자기가 존중받아야 될 또는 배려를 받아야 될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떤 특정 군이 패권주의로 득세하면서 억압을 당한다면 네. 이것은 독재 군대고 지능 군대입니다. 예.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천황의 군대나 독일 히틀러의 군대가 그래서 진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의사소통, 전문성이 억압당하고 권력의 의지에 추종만 하는 비전문가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 총참모부의 군사 천재들을 괴멸시키고 무리하게 작전해가지고 결국은 그 막강하던 군대가 속절없이 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파멸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제껴놓고, 그죠? 예. 권율 장군이 직접 지휘했다. 예. 권율 장군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여기서. 아무튼. 아니 권율이 원균이를 시켜서 했죠. 그랬죠. 예. 그래서 완전히 그 참패를 했던 거고. 참패를 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 이순신은 현대식으로 말하면 좌파 장군입니다. 왜요? 안 싸우니까. 저기 23전 23승이 뭡니까? 왜 다 이겼냐? 지는 전투는 안 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했지 대의 명분이나 이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용이었네요. 실용.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을 치라는데 말 안 들으니까 옷 뺏기고 권장 30대를 쳤죠. 본거 파직했습니다. 원균이를 넣어가지고 전투형 군대로 개혁했죠. 네. 장렬히 용감하게 싸웠지만은 어떻게 되느냐? 무참하게 깨졌죠. 전멸당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육군이 해군을 지휘해서 나타난 결과가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식이 만약에 어떤 유사시에 더 큰 규모로 확산이 된다면 그게 지는 전쟁하는 거고 지는 전투하는 거고 우리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를 빼앗아 버리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김종대 편집장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뭐 군 국방계획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내내 참으로 시끄러웠는데 지금 제기했던 이런 얘기는 거의 들어본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방향이 뭔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국방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거꾸로 가는 국방계획이죠. 그렇죠. 예. 자, 이 문제 좀 공론화해서, 왜냐하면 서해에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충돌을 억제를 하고 불가피하게 충돌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소중한 우리 국군 장병들의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편집장님.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한 사회에 글로벌한 기사만 봐도 머리가 아프다는 당신. 경제를 이해하고 싶지만 골치만 아프다고요?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최진기의 인문학 특강 시즌2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경제학에서 철학, 전쟁사, 버블쇼크까지 팟캐스트 인문학 강의 1위. 지금 오마이스쿨에서 만나보세요. school.oma이뉴스.com.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이털남 마음에 드시나요? 응원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털남을 만들고 있는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으로 참 언론을 키워가는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 오마이뉴스 메인면 왼쪽 상단에 있는 10만인 클럽 버튼을 누르시고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733-5505로 전화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털남과 오마이뉴스의 배우가 되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종대 편집장의 말을 듣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거둘 수가 없는데요. 서해 NLL은 화약고입니다. 이런 화약고를 평화 관리하려면 면밀한 작전이 필요한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육군 출신이 엉뚱한 지침을 내리고 나아가서 이함대 사령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됩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면 국회라도 나서서 문제를 조속히 제대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